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이언트TV의 안갑성 기자입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이사님 모시고 시황이랑 업종 관련해서 질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재환 이사님께서는 유진투자증권에서 투자 전략을 담당하고 계시고, 최근에도 꾸준히 증권사가에서 리포트를 통해서 국내외 시황과 업종을 진단해 주시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특히 중국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최근에 중국 정부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빅테크와 사교육을 중심으로 규제를 했고, 어제 기준으로 이제 게임을 영어는 정신의 아편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게임 관련주들이 다 일제히 급락한 상황인데요. 이 같은 중국 공산당의 이제 규제가 단지 이제 빅테크랑 사교육뿐만 아니라 나중에 부동산과 의료, 보험 쪽으로 다 확산할 수 있다는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주식 과연 투자해도 안전한 걸까요, 이사님? 사실 뭐 이런 질문 되게 요즘 근래 들어서 많이 받아왔는데요. 이 중국의 금융시장은 확실히 미국이나 한국이랑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주주의 어떤 권리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쓴다라는 것들이 이번에 너무나 자명해졌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 투자의 리스크는 미국 투자나 한국 주식 투자에 비해서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투자를 해도 괜찮은 거냐? 사실은 안 괜찮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이번에 그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산업들에 대한 규제 양상을 보면은 굉장히 폭넓고, 이러한 규제 양상이 이렇게 단기간에 끝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신뢰감은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중국 투자를 아예 포기를 할 거냐?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 단기적으로는 지금은 조금 가격적으로 봤을 때 덜 빠질 수 있는 시점이 분명히 오고 있는 건 맞지만, 아직 그 중국 정부의 어떤 규제라는 리스크의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해서 투자를 해야 하되, 굉장히 좀 선별적으로 지금 투자를 해 가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래도 중국의 여러 규제에도 불구하고 좀 투자를 해볼 만한 산업은 그래도 반도체하고 전기차 환경 이쪽인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 지수 ETF 형태로 네.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분들은 사실 이미 지수 자체가 많이 빠진 상황에서 손실을 좀 크게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이런 중국 주식을 지수 추종 ETF 형태로 투자하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물을 타야 될까요? 아니면 좀 그냥 당분간 개별 업종 위주로 말씀하신 반도체와 전기차 이런 업종에 대한 그 집중 투자로 기존의 손실분을 만회하는 게 나을까요? 저는 후자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는 여기서 이제 주가가 더 빠지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 올해 1, 2월 달에 고점 이후에 거의 한 40%, 50%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평가되었다라고 해도 고점 대비해서 50% 빠졌고,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비싸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그 사이에 또 미국 시장은 워낙 또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수 전체 시장을 담는 전략에서는 좀 벗어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추세가 좀 살아있고 중국 정부가 좀 밀어주고 있는 그런 산업에 국한된 투자를 좀 해야 되는 상황으로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미국채 10년물이 1.1%까지 내려오면서 당초 증권가에서 예상하셨던 미국채 10년물이 인플레 우려를 반영해서 1.7% 전후에서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다 빗나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예상하시는 좀 레벨 구간대가 있으신가요? 저도 좀 부끄러운 게 이렇게까지 미국 국채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오지 못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어떤 경제 상황이다라고 하면 저는 한 1.4에서 1.5%는 좀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연말에는 여전히 그래도 한 1.8에서 1.9%까지는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증시가 원래 그동안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 우려 때문에 한동안 약세를 보였는데, 오히려 어제장 기준으로는 미국의 2분기 기준 가계부채가 15조 달러에 육박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긴축에 대한 우려가 좀 이제 제한이 되면서 오히려 반등에 성공했다는 이제 분석이 나왔는데요. 한국
또 마찬가지로 가계부채가 사실 심각한 상황이고 한국은행은 연내 기준금리를 최대 2번까지 올릴 수 있다는 이제 가능성을 언급한 상황인데 올해 하반기에 한국과 미국 양국의 금리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하고 미국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은 GDP 대비 그 미국의 가계 부채는 최근 들어서 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2006년, 2007년 즉 서프라임 그 금융 위기 이전에 비하면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미국은 지난 한 15년 동안 꾸준히 디레버리징을 한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생긴 유동성이 이제 부채로 이제 이어지면서 부채가 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한국은 지난 15년 내내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 미국과 저희 한국은 완전히 이제 가계 부채에 있어서의 사이클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금리 정책도 결국에는 비슷하게는 가겠지만 달리 갈 수밖에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뭐 최대 저는 2번까지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한 10월 정도에는 금리 인상을 한 번은 하고 넘어갈 것 같고 내년에도 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해서 한 2번 정도 금리를 올릴 걸로 좀 보여지고요. 반면에 미국은 뭐 올해 말, 내년 초에 이제 테이퍼, 자산 매입을 좀 줄이는 정책들은 예상이 되지만 그 이상으로 이제 아직까지 이제 금리를 올릴 만한 환경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고 아마 2022년 말이나 2023년 정도가 돼서나 금리가 인상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좀 불거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테이퍼링 시점은 올해 말 그리고 미국 기준으로 페드가 기준금리 인상할 시점을 내년 말이나 2023년 네. 상반기로 보시는 거죠. 코로나 이후로 작년부터 팁스 10년물 기준으로 미국의 실질 금리가 계속해서 마이너스 구간에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인플레 기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좀 유지되고 있는 수준이고 반면에 연준은 일시적 인플레를 계속 주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연준이 이 실질금리가 계속 마이너스인 상태를 언제까지 용인을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이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일시적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생각보다는 인플레가 좀 그 하반기에도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거다라는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유가도 70불에서 예를 들면 WTI 기준으로 70불에서 더 올라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70불에서 어떻게 떨어지진 않고 있는 거고 구리 가격도 톤당 $10,000를 넘었다가 요즘 주춤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9,500, $9,300에서는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시적이라고 해도 과거에 비하면 높은 물가 수준을 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좀 유효할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근데 연준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그러면 이게 오른다고 해서 아직 고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아직 좀 미흡한 상황에서 섣불리 통화 정책을 바꾸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작년 8월 이후로 연준의 우선순위, 미국의 통화 정책의 우선순위는 완전 고용이고요. 물가 안정은 차순위로 밀렸습니다. 결국 그 일시적인 인플레를 옹호해온 연준은 앞으로도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 내년 2월 달이 되면 또 파월 의장의 임기가 이제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제 연준 의장이 등장을 할 텐데 아무래도 누가 되든 파월 의장만큼 비둘기적이거나 아니면 더 비둘기적인 인물이 연준을 끌고 가게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이러한 그 인플레 기대와 실질금리 간의 어떤 괴리 그리고 어떤 이거를 둘러싼 연준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계속 논란들은 있을 텐데 생각보다 지금 연준이 포커스를 하고 있는 거는 고용이 웬만큼 회복이 되기 전까지는 별로 입장을 안 바꿀 거기 때문에 물가가 저는 뭐 3% 넘어가면은 사실은 좀 걱정을 해야 되긴 하지만 연 평균으로 봤을 때 2% 중후반 정도에서는 사실 연준의 입장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이제 8, 9월 고용지표, 비농업 신규 고용자 수를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80만 명대로 증가하면 빠르면 10월부터 올해 테이퍼링에 착수할 수 있다고 이제 말씀하신 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 시장 일각에서는 상반기부터 내내 올해 8월 잭슨홀 미팅 이후로는 연준이 본격적인 테이퍼링 관련 언급을 시작할 것이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8월 이후에 뭔가 좀 시그널을 연준이 줄까요? 여기서도 단서가 있지만 결국은 고용이 80만 명 이상 꾸준히 좀 늘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앞으로 1년 안에 완전 고용이 된다라는 어떤 확신만 있으면은 적어도 뭐 지금부터라도 더 추가적인 어떤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 즉 QE라든가 이런 정책들은 사실은 안 하고 조금씩 이제 그 완전 고용 이후에 물가라든가 어떤 경기 과열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80만 명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뭐 80만 명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대를 넘어서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2달 연속 뭐 80만 명도 안 됐고 기대를 좀 하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들의 어떤 고용 시장의 어떤 지속적인 회복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충분히 좀 줘야 된다, 뭐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들이 있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쉽게 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아직은 좀 더 연준은 지켜보면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업이익 피크아웃 논란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2분기가 사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제 대부분의 업종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상당히 많이 일어난 걸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이제 작년에 기저효과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난 거기 때문에 그 코로나 이후 시작된 대세 주식 상승장이 올해 3분기 이후로는 좀 사그라들거나 횡보하거나 이제 하락장으로 전환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증가율의 피크와 사실은 주식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상승장의 피크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증가율이 떨어져도 증가율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속도의 문제이지 그래도 이익이 우상향하게 되면은 주식시장의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연장이 되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실적 증가율이 피크를 치게 되면은 저희가 이익 증가율이 대부분 1년 반에서 2년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2년 이익이 좋아지면 2년 동안 이익이 이제 처음에는 둔화되다 그 다음 해에는 이제 마이너스까지 가는 그런 경향들이 이제 좀 크다 보니까 좀 그 미국과 이제 저희 한국의 그 기업들의 이익의 사이클도 상당히 좀 다른 편이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증가율이 떨어져도 추세가 유효하다라고 하면은 천천히 갈 뿐이지 유효한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번 꺾이면 이게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에는 마이너스가 날 거다라는 어떤 걱정이 들면 이게 이제 주가가 피크를 찍고 이제 많이 떨어지게 돼서 이제 그러한 우려들이 사실은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근데 적어도 지금까지로만 보면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성장률, 그러니까 기업 이익들이 늘어나는 속도는 좀 피크를 칠 수는 있어도 적어도 내년까지는 기업들의 이익이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하기 때문에 적어도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 주식시장의 상승 추세가 유효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2분기 피크아웃 우려가 제기되는 이 최근 시점에서 현재 시점에서 지금 매수를 해도 괜찮을 유망한 자산군 내진 섹터 그리고 더 늦기 전에 매도를 해서 차익을 실현하는 게 맞는 자산군 섹터는 어떤 건지 좀. 저는 기본적으로는 지금이라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쪽은 소위 이제 미국으로 치면 빵류의 대형 테크주들, 인터넷 그리고 바이오 이런 쪽들도 좋아 보이고 그리고 하반기에 또 한국에서는 금융이나 은행 그 다음에 건설업종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논리는 하반기 때도 이제 이익이 늘어나는 업종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생각보다도 사람들의 어떤 기대에 비해서도 이제 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업종이다라는 좀 그 특징들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좀 팔아야 되거나 이제 피크아웃 했을 때 좀 위험할 수 있는 섹터가 어떻게 보면 좀 시클리컬한 종목들 중에서 이제 뭐 철강이라든가 산업재료의 기업들이 좀 포함이 되는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 미국에서는 그 초당파를 중심으로 인프라 부양책에 관련된 통과를 위해서 상원에서 지금 논의가 한참 진행 중이고 인프라 부양책 관련해서 다시 한번 수혜주나 수혜 업종을 한번 진단해 보시면 어떤 업종이 좀 집중적으로 당연히 이제 이번 인프라 투자안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은 도로나 건설과 같은 업종들이기 때문에 이제 건설업종, 그 다음에 뭐 기계업종이 당연히 이제 좀 그 가장 큰 수혜를 볼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원래 처음에 얘기했던 거는 2조 한 2천억 달러였는데 이게 이제 갈수록 줄어서 지금 이제 1조 한 2천억 달러. 그거에서도 사실은 원래 했었던 거는 한 700억 달러고 이제 새로 하는 건 5천억 달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걸로만 보면은 전반적인 실물 경기를 당장 끌어올리기는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 자체가 4년짜리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규모로만 보면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실물 경기가 살아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래도 이러한 것들이 마중물이 되어서 4년 동안 꾸준히 이제 정책들이 나가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건설업종이나 기계업종 이런 업종들은 제한적인 수혜를 볼 걸로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